네, 경제학 공부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이 총수요 곡선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툭 튀어나왔는지 이준구, 이청용 교수님의 명저죠.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그 비밀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소에 그래프만 보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셨던 분들도 오늘만큼은 정말 재밌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준비됐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경제 모형에 사실은 아주 거대한 가정, 일종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 비밀은 바로 물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어제 사 먹은 점심값이랑 오늘 점심값이 다르잖아요. 그쵸? 오늘은 바로 이 고정된 물가라는 봉인을 깨고 경제가 진짜 현실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물가가 변할 때 우리 경제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우리 마음, 바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걸 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총수요 곡선이 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지 그 첫 번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교수님, 자산 효과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리죠? 하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가가 오르면 내 지갑 속에 있는 만 원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이 만 원으로 커피를 2잔 사 마실 수 있었는데 오늘은 물가가 올라서 한 잔밖에 못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가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 기분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심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 진행됩니다. 모든 건 물가가 오르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우린 나 좀 가난해졌네 라고 느끼게 되죠.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될 거고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소비를 줄이면 경제 전체의 총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나라 전체의 소득, 즉 균형 국민 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심리의 연쇄 반응이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소득 지출 그래프 위에서 과연 어떻게 춤을 추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여기 왼쪽 그래프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원래 우리 경제는 P0라는 물가 수준에서 Y0만큼의 소득을 만들어내면서 바로 저 E0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웠죠. 그런데 물가가 P1으로 슉 올라버렸어요. 그럼 아까 말했던 자산 효과가 딱 하고 발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경제 전체의 총 지출 곡선 AE가 힘없이 아래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은 E1으로 이동하고 국가 전체 소득은 Y1으로 감소한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엔 물가가 P2로 떨어지는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갔네? 사람들이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느끼고 지갑을 활짝 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총 지출 곡선이 위로 힘차게 올라가면서 A2, 경제는 E2라는 새로운 지점에서 균형을 찾게 되고 국민소득은 Y2로 쭉 늘어나는 거죠. 아, 교수님, 그럼 결국 물가가 오르면 국민소득은 줄고 물가가 내리면 국민소득은 늘어나는 거네요. 서로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가장 중요한 단서, 바로 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물가와 국민소득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 이게 바로 최종 목적지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포틀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낸 물가 P와 국민소득 Y의 이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총수요 곡선을 함께 완성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방금 발견한 세 개의 조합 있죠? P0, Y0, 그리고 P1, Y1, 또 P2, Y2. 이 세 개의 점들을 세로축이 물가, P고 가로축이 국민소득, Y인 새로운 도화지 위에 그게로 옮겨서 찍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물가가 P0일 때 소득이 Y0였던 점, 여기 G0. 그리고 물가가 P1으로 비싸지자 소득이 Y1으로 줄어든 점, 여기 G1. 반대로 물가가 P2로 싸지자 소득이 Y2로 늘어났던 점, 여기 G2. 이제 이 세 점을 부드럽게 쓱 연결하면
짜잔! 바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아주 멋진 곡선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총수요 곡선, AD 곡선입니다. 그럼 이 총수요 곡선을 한 문장으로 멋지게 정의해 볼까요? 바로 각 물가 수준에서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균형 국민소득의 조합들을 모아놓은 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냥 특정 물가 수준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와,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물가는 변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가정을 딱 하나 추가해서 복잡해 보였던 총수요 곡선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잃어버리셔도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총수요 곡선은 물가가 비싸지면 소득이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둘째, 그 핵심적인 원인은 물가가 오를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고 느끼는 자산 효과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모든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소득 지출 모형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은 물가가 변하면서 곡선 위에서 점들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물가 이외에 대체 어떤 충격이 와야 이 총수요 곡선 자체가 통째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사를 가게 될까요? 정부가 갑자기 돈을 푼다거나 아니면 해외 경제 상황이 바뀐다거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의 다음 주제가 될 겁니다.